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이 국민 공감대와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역대 15번째, 21대 국회에선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집단 면역 시기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백신 물량 추가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11월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과 선거 참패로 궤도 수정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두 야당 시장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두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는데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두 시장의 당선을 축하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데 야당이 인사만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의제를 정해놓고 논의하자는 자리가 아니고 관장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또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이 자리에서 오 시장과 박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야당 단체장을 오찬에 초청했듯이 국민 통합 측면을 고려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제고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이 것 역시 원론적인 내용의 답변이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은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도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식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간담회에서는 부동산과 코로나19 백신 수급 등 현안도 논의됐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구조 안전성 비중 등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을 상향하면서 재건축 규제가 강화됐는데 재건축이 막혀있는 일부 아파트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대통령님께 절박한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현장, 대표적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특정해서 꼭 한번 직접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은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해 부동산 이익에 활용할 수 있다며 재건축 기준 완화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다만 민간 개발 자체를 막을 의도는 없다면서 시장 안정이 담보되면 언제든지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개최를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고 밝히고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21대 국회 두 번째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의 이상직 의원인데요. 압도적 표차였습니다. 보도에 장정현 기자입니다.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임금 체불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돼 지난해 9월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들어가기 전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해왔고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금액도 이미 모두 변제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된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입니다. 이후 무기명 표결로 진행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 투표수 255표 중 가 206표, 부 38표, 기권 11표로서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치권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당연한 결과, 사필 규정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체포동의안 처리는 민주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이자 심판이라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직 의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정치자금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액수가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은 두 번째 현직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꼬집는 방탄국회는 옛날이 된 셈입니다. 국회방송 장장현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도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쟁점이 됐는데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11월 집단 면역이 형성돼 일상생활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확한 정보로 백신 불안감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을 겨냥했고, 국민의힘은 백신 확보를 장담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각에서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백신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로 단지 정부만 깎아내리면 된다는 식의 행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1,200만 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접종이 가능하다. 정부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하반기에 들어오는 물량까지 한다면은 11월 달에 저희가 볼 때는 인구의 3,6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하면은 집단 면역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민주당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가진단키트 도입의 적정성을 물었고, 윤해 교육부 장관은 판정의 정확도가 높지 않아 방역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백신 계약과 실제 수급이 달라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사임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비판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와의 전쟁 중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쟁 중에 총사령관께서 우리 전장을 떠나는 것은 소위 우리 군대 용어로 탈영 아닙니까? 홍 대행은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고 일축했고, 백신 수급에 대해서는 총 7,900만 명분 외에 외교적 경로를 통해 추가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점점 고갈돼가는 국민연금에 대한 질의도 나왔는데 홍 대행과 야당 의원 간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은 2088년 국민연금의 누적 적자 규모가 1경 7천조 원에 달하는데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고, 홍 대행은 2018년 8월 정부가 4가지 안을 담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최근 폭등한 부동산 가격이 주거 불안정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거 안정 방안으로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월 가계대출이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이 근로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영끌, 비투에 나서면서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도 문제지만 이로 인한 주거 양극화, 나아가 사회적 양극화가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택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정성훈 대구 가톨릭대 교수는 최근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부족을 꼽았습니다. 정 교수는 또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이렇게 맞물려 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는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민 임대는 늘었지만 영구 임대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수도권의 공공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면 자연스럽게 교통과 교육시설 등이 그 주변으로 집중되면서 지역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주택 정책이 필요하고 현재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중심이 아닌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주택정책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수립돼야 한다며 주택정책 권한의 지방 이양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면 훨씬 빠르고 다양한 주민 맞춤형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양 지사는 또 주거 양극화 극복을 위해 유럽의 사회주택 모델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주택은 일부 민간 자본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시행자는 공공으로부터 토지 임차,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 사업비 부담을 줄이며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고 미국처럼 보유세를 강화해 세목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유세의 경우 과세 표준을 공시가격이 아닌 주택 취득 시점에 시가로 부과해야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여야가 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가짜 뉴스가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당내 긴급 점검단을 꾸려 백신 상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모더나 백신의 공급 차질과 노바백스 생산 지연 등을 예로 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오락가락 발언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 시장 과열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당정 협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오늘 비대위 회의 직후 각종 불법 행위와 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지도부의 인식 공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수석 대변인은 가상화폐 과열에 따른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 속에서 당정 협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며 이와 관련된 국민 여론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반시장적 정책 기조 수정 없이 임기응변식 정책을 내놓는다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 개선 방안을 갖고 있다며 야당의 말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의 합당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언론과 통화에서 당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전당원 투표나 여론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 중인 당원 순회 간담회를 모레 마친 뒤 이르면 다음 주 곧바로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의당 내 자치기구인 청년정의당이 청년의 삶을 바꾸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오늘 출범했습니다. 강민진 초대 대표는 출범식에서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방법은 주식과 비트코인, 영끌밖에 없고 채권 속에 공정 경쟁은 허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년정의당이 기성정치에서 소외된 청년 집단을 대변해 청년의 노동, 주거, 교육 문제 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동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열렸던 대정부 질문이었는데 이제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네요.
네, 이번 대정부 질문은 여야의 큰 공방도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국무총리가 공석이었습니다. 4.7 재보궐선거는 사실상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 4.7 재보선 이후 처음 열리는 이 대정부 질문에서 LH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가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 정부의 정책 전환에 대한 좀 그런 답변들, 그런 내용들을 좀 기대를 했는데 일단은 뭐 책임을 물을 관계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나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개각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요. 또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이 그 자리를 대신했는데 이 직무대행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으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정부 질문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듣기가 어려웠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야의 지도부 교체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은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지금 당대표 경선이 진행 중이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새 원내대표 선출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정부 질문에 대한 관심이 좀 덜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새 국무총리나 장관이 임명된 날도 아니고 지명된 날 전임자들이 이제 퇴임하는 건 좀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이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거치고 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이제 전임자들이 임식을 하거나 퇴임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나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 총리를 지명하고 장관을 지명한 날 바로 이제 그 퇴임식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상황들을 보면 4.7 재보선 참패 원인에 따른 이제 국무총리 교체, 또 이제 청와대 내각 개각도 있었고요. 여기에 여권의 또 지도부 교체에 맞물리면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도전하겠다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정부 질문이 이제 미리 예고가 됐음에도 이제 그 공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뭐 이런 좀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목소리 한번 좀 들어보시죠. 국가적으로도 이 백신 대란의 큰 위기 상황인데 후임 총리 인사청문회나 인준 절차가 시작도 되기 전에 그렇게 서둘러서 떠날 이유가 있었는가? 네, 이제 그 김상희 국회 부의장의 발언으로 여야가 이제 공방을 벌였는가 하면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일도 있었어요. 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국민의힘 이제 허은하 의원이 이번 재보궐선거의 중앙선관위의 이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이제 거론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갈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박수도 치면서 격려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출신인데 아무래도 좀 심적으로 좀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잣말 했던 것 같은데 마이크가 켜져 있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혼잣말 했던 게 그대로 육성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상황도 좀 잠깐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을 했고요. 김 부의장이 사과를 촉구를 했습니다. 어제였죠. 둘째 날 대정부 질문에 김 부의장이 사회를 보러 의장석에 올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항의하면서 모두 퇴장을 했습니다. 이를 놓고 또 어제는 여야가 공방도 좀 심한 공방도 벌어졌는데 오늘 김상희 부의장이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워딩을 그대로 가져오면 저의 혼잣말이 의도치 않은 오해를 낳았다. 의원들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제 이 문제는 좀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과를 하고 이제 일단락이 됐다고 이제 보시는군요. 이번 그 대정부 질문에서는 또 부동산 정책, 백신 수급에 대해서 정부의 의미 있는 답변도 나왔죠. 네, 여당으로부터 이제 정책 질의 중심의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있었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강력한 대책을 촉구를 했고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이제 부동산 문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의 물러섬이 이제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된다 이런 기조였는데 홍 총리 직무대행이 현재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기준을 이제 상향 검토하고 있다, 상향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홍 총리 직무대행의 답변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9억이라고 하는 기준이 말씀하신 대로 한 11, 12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도 그렇고 저희 기재부도 정부도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정부 질문 3일 내내 이 백신 접종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정부는 4월까지 300만 명, 상반기까지 1,200만 명, 그리고 올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목표를 명확하게 이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국회 대응과 또 부동산세, 종부세 완화 문제 등 뭐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야가 깊이 있는 이제 대책들, 대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은 국회 대정부 질문 그리고 국회 부의장의 발언으로 인한 여야 공방, 부동산, 보안 정책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21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해야 될 정신줄 노안납니다. 정치권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압승한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친박계 중진인 서병수 의원은 어제 대정부 질문에 나서서 전직 대통령 탄핵을 정면으로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겠습니까? 서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전직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영어 생활을 하는 것에 관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주자들도 연일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문 대통령과 오찬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야권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전직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고개를 숙여 국민들께 사과를 했던 국민의힘이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다시 띄우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신영대 대변인은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박근혜 탄핵 불복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국민의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승리에 겨워 정신줄을 놓아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면 주장을 넘어서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수구 퇴행으로 가려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면 권한을 가진 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 형성과 국민 통합을 고려 대상으로 꼽았다고 하죠. 결국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는 국민 여론에 달려있다는 뜻일 텐데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또다시 급부상한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은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정치톡은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정치권에 이어서 출판계에도 윤석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윤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책 출간이 줄을 잇는 가운데 윤 전 총장도 요즘 나를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엔 그의 이름을 제목에 사용한 세 번째 책 윤석열의 운명의 출간 소식이 전해졌고요. 윤 전 총장 측은 대단히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오풍현 전 서울신문 법조대 기자가 쓴 이 책은 앞서 출간된 고등학교 동기가 쓴 윤석열의 진심, 서울대 법대 동문들이 그와의 일화를 엮은 구수한 윤석열에 이어서 올해 3번째 나온 윤 전 총장 관련 서적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윤 전 총장 주변에서 일어난 이슈들을 시간순으로 정리, 윤 전 총장이 대권 주자로 성장하는 과정과 정치적인 운명을 담았다고 하고요. 저자는 윤 총장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윤 총장과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은 앞서 출간된 윤석열의 진심, 구수한 윤석열은 윤 전 총장과 만났다거나 대학 동기들과의 일화를 담았다는 팩트라도 있었지만 3번째 책은 윤 전 총장의 책 출간 사실도 몰랐을 뿐더러 저자와는 일명식도 없는 사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한마디로 당황스럽지만 현실적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어서 본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출판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지휘세가 탄탄해질수록 새로운 고민과 걱정거리가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대세론의 주인공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대권 주제 마케팅 극성인 지금 윤 전 총장의 진심은 언제쯤 알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야당 인사만을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오찬한 건 이제 극히 이례적이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그 사면 제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맨 마지막 부분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몰아서 하기로 하고요.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뭐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인사만 여야가 함께 모여서 대통령 오찬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두 분이 다 당선되신 두 분을 초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두 도시잖아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도시에 있는 분을 초청했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그분들과 협치하고 협력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대통령이 그분들의 의견도 잘 듣고 물론 뭐 수용하냐 안 하냐 문제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만 어쨌든 의견을 듣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보여지는 상징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방자치단체와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협치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는 게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저게 무슨 보여주기식이라고 저는 보진 않고요. 또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주장이 와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도 저는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로운 변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만남이었다. 저는 어색하게 봤어요. 뭐 긍정적인 만남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진심이 담겨져 있다고까지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것은 분명히 기획이에요. 이철이 정무수석이 새로 갔잖아요. 그분이 한 기획이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 그러한 건의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제 박영선 후보 그다음에 김영춘 후보와는 만찬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국민의힘 쪽 당선인들하고는 오찬을 하셨단 말이에요. 만찬을 하시면 위로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셨을 텐데 오찬을 한 것은 좀 형식적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 억지로 하지 않으셨느냐라는 분석을 해봅니다. 늘 저렇게 장소에 그런 의도로 보진 않았을 텐데 안 만나면 안 만난다고 뭐라 하고 만나면 또 진정성 없다 그럼 어쩌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소에 뭐 얘기하는 것도 뭐 나름대로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자꾸 만나서 얘기를 듣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야당 얘기는 좀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저는 자꾸 만나면 얘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만남 자체가 뭐 그 안 좋은 잘못된 건 아닌데요. 말씀드렸듯이 좀 어색했다. 좀 더 진정성이 있으려면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열잖아요. 원내대표 당대표 뽑힐 겁니다. 그때도 좀 초청하셔가지고 여야 지도부들과 한번 상견례하는
또 밥 한번 또 사시고 이러면 아주 훈훈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는 듭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얘기 안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만나면. 네. 알겠습니다. 어제는 또 이제 이번 재보선에서 낙선한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 김영춘 전 부산시장 후보를 또 초청해서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분위기가 이제 오늘 그 오찬하고는 좀 많이 달랐겠죠? 다르겠죠. 아무래도 네네. 두 분이 이제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박영선 이제 그 전 장관이죠. 만찬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 당이 이제 어쨌든 패배하고 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게 뭐 조국 전 장관 문제 가지고 이게 원인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반성하는 목소리 이러면서 이제 또 갈라지는 모습도 있었고 근데 박영선이 그런 얘기를 했대. 다 내 책임이다 이거는. 그런데 그 좀 안타깝다. 당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안타깝고 모든 게 본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또 낙선한 분들이니까 위로차로 만나셨으니 제가 볼 때는 뭐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는 않았겠죠. 그 뭐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또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적을 두셨던 분이고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위로차 만나신 거니까 그 지금 오늘 만난 거하고도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은 그야말로 그 뭐랄까요 지방자치단체장에 새로 선출된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인 거라고 저는 보고 또 대통령도 그분들한테 많이 당부를 하셨을 거예요. 함께 좀 잘해봅시다. 저희도 도울 테니까 지방자치단체장도 적극적으로 중앙과 좀 협력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거니까 그거하고 어제 만찬은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는데 이게 형식적이냐 아니면 진정성이 있느냐 그것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낙선자들을 대통령께서 저렇게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초청해서 만찬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 그냥 조용히 불러서 드셨으면 됐을 텐데 그냥 공개적으로 저렇게 또 뭐 공개되고 하는 것들이 좀 쇼 같아요. 그래서 별로 좀 멋득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정으로 11월 집단 면역 목표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추가 협상 마무리 단계라고 거듭 밝히고 나섰습니다. 근데 특히 한미 백신 스와프 구상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요 이 사항은 정부의 문재인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거짓말하는 가장 극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작년 초에는요, 우리 6월 달이면은 치료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러다가 6월 달 되니까 12월이면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이제 올해 초에는 또 6월이면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이제 12월 되면은 또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정부가 이런 식으로 치료제 개발에 너무 얽매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국력을 기울여서 확보하려고 했던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늦게 그리고 백신이 필요한 건가요? 우리는 방역이 잘 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 가지고 백신을 구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하루에 뭐 한 500~600명밖에 안 돼요. 이런 아니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저는 무능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백신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도입했냐, 확보했냐, 계약했냐. 지금 계속 얘기하는 백신은요, 우리가 노력하는 백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어제 홍남기 권한대행이 거짓말했어요. 우리 6월 달까지 1200만 명 백신을 맞추고 11월 달에 우리는 집단 면역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요 136만 명이 맞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2달 동안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맞춥니까? 그만큼 물량도 안 들어와요. 근데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정부가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거짓말하는 정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얘기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무능, 뭐 이런 말에 너무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장 소장 말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백신 도입이 다른 나라보다 늦는 건 맞아요. 늦었던 거는. 그건 이제 동의.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왜냐하면 백신에 대해서 처음에 초창기 백신이 개발될 때는 보통 하나의 백신이 개발되는데 7년, 8년 걸립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 1년 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는요, 사실은 임시로 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자체 백신이 나왔을 때만 해도요, 안전성 문제 때문에 우려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먼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전문가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장소 아까 지적했지만 이제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우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맞는 게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인구보다 더 많은 양을 이제 확보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뛰어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확보가 돼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럼 늦어지는 거냐?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 부스터샷이라고 해서 3번째 지금 접종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 이미 계약된 분량도 반출을 못 시키게 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 정부가.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 한 번 더 맞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백신 공급이 지금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안 한 게 아니고 계약은 돼 있는데 상황이 여러 가지로 지금 안 좋아지다 보니까 계약된 물량이 들어오는 시기가 좀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그걸 뭐 장 소장이 얘기하는 저 비판하면 뭐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정부가 그럼 노력을 전혀 안 한 거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확보를 안 한 건 아니에요. 확보는 돼 있는데 그게 들어오는 시기가 늦춰지는 바람에 시기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 자국의 국민들을 먼저 맞추기 위해서 물량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직접 가서 스와프도 하려고 하고 어떻게 이제 백신을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가능한 한 저도 장 소장 말처럼 빨리 맞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늦게 도입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작년 11월 정도가 그 시기인데 안전성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려됐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우리는 이미 계약 단계에서는 우리 국민이 모두 맞을 수 있는 분량이 다 확보됐지만 이게 도입되는 과정에 있어서 시차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능력 있는 정부라면요. 그런 불가피한 상황도 다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백신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잖아요. 백신을 맞아야 코로나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자 우리가 도입된 물량, 확보된 물량, 계약된 물량 잘 안 될 수가 있으니 자 2단계, 3단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그게 정부가 할 일이죠. 대통령께서 모더나 회장하고 전화하셔가지고 2천만 명분 우리 확보했어요. 도입하기로 했어요. 자랑만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백신을 맞게 해달라.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 상반기까지 1,200만 명의 백신 접종이면 이제 2달 남았는데 아주 쉬워 보이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뭐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백신 스와프를 다음 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아마 올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미국의 이제 그 백신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좀 펼쳐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혈맹 동맹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 초창기에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개발한 게 하나는 건 진단 키트예요. 진단 키트를 우리가 먼저 개발했거든요. 그걸 미국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우리가 많이 생산한 거 미국에 드리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상호적인 관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것 같고요. 지렛대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거는 뭐 확인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할지도 안 할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게 뭔가 반대급부로 제공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자동차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에 우리 기업들이 또 투자를 좀 더 하거나 아니면 공장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기술 관련돼서 지난번에 그 배터리 관련해서 미국에서 회의하면서 삼성전자 사람들 불렀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요즘 자동차 생산에서 반도체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더 딜하는데, 그러니까 협상하는데 하나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없었고 그럴 가능성이 있냐 없냐 물어본다면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을 하나의 지렛대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지렛대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자꾸 문재인 정부가 무능력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가장 무능력한 정부의 전형적인 행태가 뭐냐면요.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미국을 동맹 취급했습니까? 한미 군사훈련 제대로 하자고 했을 때 우리 안 할래? 그냥 컴퓨터 게임 하자. 북한 눈치 봐야 돼. 북한하고 상의해야 돼. 이런 식의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동맹이다. 이런 식의 감정적인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무능력의 극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백신을 들어오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것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단적으로 쿼드라고 인도태평양 다자안보회의체에 계속 참여하라고 미국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 눈치 보느라고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음 달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때 큰 의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참여한다고 해서 없는 그런 백신을 자국민들도 맞기 어려운데 우리한테 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계속 안고 가야 된다. 그래서 참 걱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장 소장이 자꾸 이제 이렇게 나를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웃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장 소장 말처럼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게 전부는 아니라고 보지만 수단과 가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국민을 위해서 백신을 가져와야 된다면 그게 감정적이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백신 관련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 아마 전반기에 상반기에 3번째까지 접종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유가 생겨야 본인도 주죠,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들도 맞을 양이 없는데 그걸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도 계속 그렇게 지시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한미 군사훈련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하지 말자고 한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해서 모든 게 다 부산된 건 아니고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적은 없었잖아요. 트럼프가 이상한 성격의 대통령이 있었어도 가능한 한 비유 맞추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국이 잘 이해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러시아산 백신 도입론을 꺼내 들었는데요. 재부선 이후에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어제 기자들 질문에 작심을 한 듯이 여러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부동산 정책 관련 청사진도 꺼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더 효율적이고 더 부작용이 적고 더 구하기 쉬운 백신을 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일부 정치 세력들이 정부의 방역 정책을 지나치게 공격하다 보니까 백신 선택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봉쇄된 측면이 있습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은 주거 수단이기 때문에 실주거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한다면 생필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합니다. 의견 표현의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상례를 벗어나는 경우는 옳지 않죠. 신경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들어본 바로는 한 1000개쯤 차단하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 지사가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백신의 공개 검증을 오늘 청와대에 요청을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플랜 B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입장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위험해 보여요. 왜냐하면 스푸트니크 이 V는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1상, 2상만 실험했고요. 3상 임상 실험을 안 했어요. 건너뛰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구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줬어요. 승인을 해준 나라들은 대략 60개국인데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헝가리, 이란,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과연 이것의 안정성이 제대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느냐. 이 정부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백신 안정성 검증돼야 된다고. 그런데 이것은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정부의 공적인 기구가 이것을 러시아와 접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전직 의원이 러시아와 상당히 유대관계가 있는 그분이 중간에서 이 백신을 들여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의 게이트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사관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적 기구가 해야 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위험성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아니면은 개인 차원에서 이걸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해 보이고요. 도입하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장 소장 말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지자체가 건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세훈 시장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본인이 건의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가 반드시 검증하고 거기서 또 전문가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위원회 같은데 거기서 분명히 검증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 북미 지역에서는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3상까지 제대로 검사가 안 되고 그게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또는 뭐 우리 식약처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거니까 한번 검증을 해볼 수는 있겠죠. 뭐 이재명 지사가 제시했던 것처럼 그런 방안으로 검증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다만 이걸 만약에 정말 국민들한테 접종을 하려고 하면 명확하게 여러 가지 안전단치를 다 거쳐서 명확하게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접종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 식약처도 한 번쯤 검증을 해보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그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세금이나 대출 규제 완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이제 그 보궐선거 이후에 부동산 이제 정책에 대한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실거주 2주택도 생필품처럼 보호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한편에서 이제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실거주 2주택이 있을까요?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략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서울에 살다가 주말에 가평이나 이런 데 별장 같은 거 두는 것 이것은 실거주 2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긴급하게 필요한 주택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저는요 정부가 오락가락한 주택 정책을 하더라도 국민의 어려움은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좀 대출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신혼 부부들, 그다음에 처음 직장 잡아서 취업하는 사람들 돈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엔 대출 받아서 집 산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해서 집 사고 조금씩 넓혀가고 대출금 갚고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안 돼요. 그러면 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들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돈 있는 분들만 집 산단 말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가 이 부분만큼은 좀 배려나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출 문제는 동의해요, 저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왜 제가 자꾸 동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생각이 이런 거예요. 대출 같은 경우에 정말 명확하게 실거주고 1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라면 당연히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출을 자꾸 이렇게 줄이는 거는 갭 투자를 하거나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투기를 막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일률적으로 모두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로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이런 청년들이나 젊은 층들이 있다고 보여요. 그럼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파악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일정 부분 대출을 풀어줘서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박탈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더 커졌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신혼부부고 1주택을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분이라고 하면 필요한 만큼 일정 부분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대출 규제를 푸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전체적인 전반적인 주택 정책은 저는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장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 가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거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면요. 지금 시장에 보내는 사인 자체가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집값이 또 뛸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줄기는 지금처럼 가되 지금 현재 뭐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불만 요소라든지 아니면 뭔가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변화를 주는 쪽으로 그래서 수정된 큰 틀에서는 그대로 가되 미세한 부분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친문 지지층의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번호 1000개를 차단하면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거 마이웨이가 시작됐다고 보면 될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여기 보면 신경 쓰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예전은 좀 더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보내는 사람들에서 좀 공격적인 어떤 뭐 이 태도 이런 태도였는데 아예 신경 쓰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 대세론의 한 부분이 돼가고 있다라고 인식한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너무 강하게 친문 진영하고 대립하는 것은 본인이 대권 후보가 되고 대선에 나가는데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분들도 지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뭐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해봐야 도움이 안 돼요, 전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권 가도에서 어쨌든 친문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지금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약간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뭐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있는 분 이렇게 이해하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여져서 예전보다는 좀 바뀐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이재명 지사에게 노란불이 들어왔다. 위험한 형태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아, 당내에 이제 대선 후보 누구 있어? 나밖에 없어. 경쟁자 없어. 아유, 친문 세력들 아무리 당신들이 대선 후보 만들려고 해도 내가 1등이야. 그러니까 나로 뭉쳐. 나밖에 없어. 이런 거거든요. 어깨에 힘 들어간 거예요. 이러면은 80만 명 권리당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 저 사람이 우리 편일까? 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우리 말을 들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지금 차별화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친문 세력들은 끝까지 경선 과정 중에 괴롭힐 수가 있어요. 너무 발톱을 일찍 드러냈다. 그래서 저는 위험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의 참모라면요. 좀 당 후보가 되기까지는 그냥 조용하게 논란 없이 그렇게 가라. 비유 맞추면서 가라. 그래야 대선 후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한 여야 공방 그리고 궤도 수정에 들어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국에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고온 현상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서울과 대전이 한낮에 27도, 광주, 대구 26도로 오늘보단 조금 낮겠지만 예년 기온을 6에서 8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때이른 여름 더위는 금요일이 모레부터 누그러들겠습니다. 오늘 뉴스엔은 여기서 마칩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